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마지막 진검 승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사 날짜는 모레로 정해졌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와 함께 이제 최고의 윗선,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때 검찰이 적용할 혐의도 주목됩니다. 오늘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난 이모 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한 내용이 지난해 3월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진상규명 요구가 거셌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는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바로 전날 판사 30~40명의 인사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가 없애려 했던 국제인권법 연구의 가입 여부나 법원 행정의 비판적이란 평가 등을 따로 정리한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은 기록을 지운 심의관들을 불러 문제가 될 걸로 판단해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대법원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기록들을 근거로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V자로 표시했고 그렇게 정리된 문건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결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바로 아래서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인 목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재판이 시작되면 과연 판사가 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지 관심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사건이 판사에게 배당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이 가도록 배당 조작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국회의원 직위도 함께 박탈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헌재가 내린 결론을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주도해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5년 12월 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서울고법 행정육부 김모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담당 직원을 시켜 배당 조작에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행정육부로 갈 번호를 미리 따둔 뒤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면 여기에 집어넣는 식입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직원 등으로부터 배당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행정처 뜻대로 행정육부에 배당됐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검찰이 주목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 사건을 늦추기 위해서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는 당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실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먼저 청와대하고 외교부 또 대법원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네,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자신의 삼청동 공간으로 부릅니다. 예.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해나면 얼마나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강조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예. 이후에 대법원과 외교부는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소송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가끔씩 좋지 않은 일로 연관에 대해서 등장하곤 하는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기자가 새로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원래 김앤장 측은 최초의 대법원이 2012년 5월에 피해자 쪽에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을 때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석한 걸로 파악됩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이후에 감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고인 일본 기업 측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걸 김앤장에서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법원 행정처 측에서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를 직접 수정해 준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2015년 5월에 임종헌 행정처 기조실장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외교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외교부가 대법원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임 실장은 직접 김앤장 측에 촉구서가 필요하다면서 김앤장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받아서 제목을 기존의 의견서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수정을 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직접 김앤장 쪽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김기춘 씨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만났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말씀하신 대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을 만난 후에 후일담을 임 전 당시 기조실장에게 전해주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등장하는 데가 지금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까지. 여기 김앤장까지 네. 이 당사자들을 다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징용 소송이 지연되면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한일 관계 외교에 악화되는 이런 거를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또 1965년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대법원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상고법원 도입, 또 법관 해외 파견 제도 확대 같은 당시의 현안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걸로 의심이 됩니다. 김앤장은 뭡니까, 그럼? 네, 김앤장 측에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사건,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 또 다른 재판 당사자 한 축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또 취재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말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잇따라 불러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추가로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앞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 초기에도 검찰에 나서 조사를 받긴 했는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더 커지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